이 나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유럽은 말했습니다. 저녁 햇살 아래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동만이 이 나무를 키웠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국민나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이 나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세계가 뿌리 뽑은 나무를 왜 한국만은 지켜낸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생태계의 파괴자로 낙인 찍힌 나무 수십만 그루를 뽑아냈고 그게 정답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나무를 국민나무라 부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생태계 돈비가 희망이라니 말도 안 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한 숲에서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나무 한 그루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제 과학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브렌너는 독일 출신의 식물 생태학자로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년 교수로 재직 중이다. 63세인 그는 침입식물 연구와 생태계 회복력 평가, 종 다양성 보호 분야에서 유럽을 대표하는 권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유럽 침입식물위원회의 공동 창립자이자 독일 생물 다양성 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가 주도하는 산림복원 프로젝트의 총괄 자문을 맡고 있다. 그의 대표 저서인 침입종의 역설은 인간 중심의 생태적 가치, 판단의 의문을 던지며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브렌너 교수는 생태계를 단순히 보존의 대상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가는 생명 그물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자연에는 선도 악도 없다. 다만 침묵하고 버틴다. 라는 좌우명을 통해 자연에 대한 겸손과 신중한 접근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이 나무는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그 문장을 저는 40년 동안 반복해왔습니다. 강의실에서도, 세미나에서도, 정부 회의석상에서도요. 저는 아카시나무, 학명 이 나무를 생태계의 침입자라 불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뿌리로 번식하며 번개처럼 퍼지고 토양의 질소 농도를 왜곡해 다른 식물을 몰아내고 그늘을 덮어 모든 생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런 나무가 어느 나라에선 희망의 나무로 불린다고요?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근교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가뭄과 병충해로 시든 밭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런 제게 자연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심어준 사람이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이었습니다. 자연은 의도가 없지만 인간은 의도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연구해야 해. 그 말에 이끌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진학했고 유학으로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 갔다가 아카시나무와 첫 조우하게 됩니다. 버려진 철도변을 따라 자라난 수천 그루의 아카시나무. 그 아래엔 아무 풀도 없었고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나무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박사학위 논문은 아카시나무의 확산과 유럽 자생종의 생존율 변화였고 2001년엔 유럽 침입식물위원회 설립에 참여하며 17개국의 관련 법 제정을 도왔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에게 이 나무의 위험성을 교육했고 그중 몇 명은 현재 각국 환경부의 실무 책임자가 되어 있죠.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자연을 위해서라도 이 나무는 뿌리째 뽑아야 한다. 그런 저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한수진, 제 박사과정 제자로 미국에서 유학 중 한국인입니다. 제목 교수님,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본문은 단 3줄. 단양에서 촬영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아카시나무가 주민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한번 직접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위험성을 모르는 일반인이 감성적으로 쓴 거겠지. 그런데 링크된 영상 하나를 클릭한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타이틀, 단양의 꿀꽃나무. 영상 속에서 한 할머니가 아카시나무 꽃을 따며 말합니다. 이 꽃향기 맡으면 젊은 시절이 생각나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아카시 꽃차를 우리며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우리 고장의 봄을 알리는 아이예요. 심지어 한 마을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불 후 이 나무가 제일 먼저 올라와서 마을을 지켰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위험한 미신이다. 생태계는 숫자로 평가해야지 감성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지만 무언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놓친 게 있는 걸까? 저는 곧장 한독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정년 퇴임까지 2년을 앞둔 시점. 혹시 지금이 아니라면 평생 다시 가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인천까지 12시간. 이어지는 고속열차, 그리고 단양 시내에서 또 산길을 타고 들어간 마을.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연의 속도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 곁엔 언제나 아카시나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확신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이 나무에 있는 걸까? 다음 편에서 저는 이 나무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고 아카시 나무가 황폐한 땅에서 어떻게 생태계를 이끌어가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침입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절대적인 오해를 부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단양, 아카시 나무,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교수님, 이 길 따라 올라가면 그 나무가 처음 자란 자리입니다. 이성원 씨가 손으로 가리킨 곳은 단양군 대강면의 한 야산 중턱, 한때 채석장으로 쓰이던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GPS를 켜고 토양 휠을 확인하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석회암 지대, 마사토, 산성도 평균 이하 식물 생장에는 최악의 조건. 하지만 그곳에 아카시 나무가 가장 먼저 자라 있었습니다. 20년 전 산불이 났을 때 여기는 완전히 불바다가 됐어요. 그 후에 뭐가 올라왔는지 아세요? 아카시뿐이었어요. 이성원 씨의 말이 끝나자 옆에 있던 70대 노인 박만식 어르신이 이어 말했습니다. 우린 그 나무를 원래 싫어했어요. 뿌리가 너무 세서 밭도 망가뜨리고. 근데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이 나무가 다른 나무들한테 그늘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단양군 산림과 공무원들과 함께 천이 현상을 직접 조사하러 나섰습니다. 천이 즉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해가는 과정. 어느 지역이 교란된 후 처음 도달하는 단계부터 최종 안정 단계까지 어떤 종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추적하는 연구입니다. 그날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카시나무 아래 굴참나무, 어린 묘목, 자생하는 신갈나무, 그리고 한국 고유종으로 분류된 노각나무까지. 교수님, 이게 다 아카시가 먼저 뿌리 내려서 바람 막아주고 토양 덮어주니까 생긴 일입니다. 젊은 산림청 연구원이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전공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길로 서울의 한 대학으로 연락해 생태학과 연구진과 미팅을 잡았습니다. 연구실에서 마주 앉은 이윤경 박사는 조용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주제 아카시나무의 조건적 공생 가능성, 질소 고정균과의 공생, 마른 땅에서의 생장 속도, 그늘 형성을 통한 2차 식생 유도, 꿀벌 생태계에서의 역할. 교수님, 유럽의 기준에서는 이 나무가 침입종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맥락이 달라요. 여기선 이 나무가 먼저 자리 잡고 다른 종을 품어요. 결국 그 자리는 숲이 되거든요. 저는 순간 침입종에도 맥락이 있다는 말이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은 인간처럼 국경을 넘지 않지만 인간은 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곤 합니다. 며칠 뒤 단양 지역 양봉농가 연합의 요청으로 현장 간담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아카시 꿀 수확량은 지역 전체 꿀 생산량의 45%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 꽃이 피는 시기는 정확히 5월 말부터 6월 초, 벌의 활동과 꿀 수확의 결정적인 타이밍이 이 나무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 나무 없으면 올해 수익과는 포기해야 하죠. 벌들도 이 꽃 제일 좋아합니다. 달고 가볍고 오래 가니까요. 그중 한 양봉업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카시나무, 우리가 키운 건 아니에요. 자연이 먼저 와서 자리 잡은 걸 우린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을 살게 해줬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제하려 들었고 그들은 자연을 존중하며 같이 살아간다. 단양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산불이 덮친 언덕 위에서 자란 아카시 굴락, 그 아래서 자라나는 작은 참나무들, 아카시 꿀을 따는 사람들, 그리고 그 향기를 잊지 못해 꽃을 따는 아이들까지. 그들은 그 나무를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치로 받아들였고 함께 사는 존재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 그 나무를 더 이상 침입종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마을 주민들과 함께 부침개를 부쳐 먹던 자리에서 한 할머니가 아카시 꽃잎을 손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한테 와준 건 우릴 아직 자연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태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문화이고 역사이고 삶이다.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은 한 그루의 나무 앞에서 단양에 도착한 지 9일째 되던 날, 저는 혼자 숲으로 향했습니다. 이성원 씨가 알려준 아카시나무 군락지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가는 길이었죠. 아무런 안내판도 없는 그 길은 산책로가 아니라 거의 염소나 다닐 법한 비탈이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꽂히는 오후 4시 무렵 그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어 보이는 경사면에 그 아카시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거기에 심은 듯한 위치. 그러나 이 나무는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균열난 안반 사이로 뿌리를 밀어넣고 수십 년간 바람과 비를 견디며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줄기는 비틀렸지만 단단했고 껍질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 무언가가 꿈틀대는 듯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 나무 껍질을 만졌습니다. 까슬까슬한 감초. 그런데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돌연 제 눈에 띈 것은 뿌리 근처의 작은 싹이었습니다. 아직 잎도 다 펴지지 않은 어린 나무였죠. 그런데 흙이 아니라 돌덩이 위에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생장을 시도한다고? 생물학적으로는 이해됩니다. 아카시나무는 질소고정 뿌리옥을 통해 척박한 환경에서 생장을 이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선구종이니까요. 하지만 눈앞의 장면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감각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그냥 살아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거기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의 이윤경 박사가 말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아카시나무는 생태계 회복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어디서든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의 조건에서는 균형자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의심도 했습니다. 침입종이 어떻게 균형자가 될 수 있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마주한 이 나무는 분명히 균형자였습니다. 더럽고 거칠었던 땅 위에서 그 나무는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잎이 햇빛을 가려 수분 증발을 줄이고 그늘진 아래에선 작은 이끼와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주변에는 이름도 모를 곤충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2주 전만 해도 그저 데이터로 보였던 토양.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생명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분명 이 나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조용히 제 논문 초안을 열어보았습니다. 1988년 제가 첫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 제목은 유럽 생태계의 암적 존재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강한 확산력, 고질적인 질소 과다 공급, 토종 식생 파괴. 이 세 단어로 모든 것을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나무는 암이 아니라 재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40년간 쌓아온 이론과 논리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을 스치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 나무를 이해하지 않으려 했던 건 아닐까. 며칠 뒤 저는 단양 북부의 또 다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2003년 큰 산사태로 마을 절반이 떠내려간 후 복구가 시도된 지역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산사태 복구 구간의 대부분이 아카시나무로 덮여 있었습니다. 어라? 복원식생이 이렇게 될 수 있었나? 저는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복구 초기에 식재된 수종은 소나무와 상수리나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생적으로 퍼진 아카시나무가 그 경사면을 안정화시키고 미세 생태계를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인간의 계획보다 자연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던 셈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숲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아카시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꽃잎 하나가 제 손바닥 위에 앉았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나무에게 이름을 붙인다. 침입종, 해로운 종, 비토종. 하지만 나무는 그저 살아갈 자리를 찾을 뿐이다. 마지막 밤 저는 그 오래된 아카시 군락지로 다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그 앞에 섰을 때 어디선가 작은 새가 날아와 가지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널 잘못 봤구나. 그 순간 그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보였습니다. 존재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임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떠나 독일로 돌아온 어느 늦여름 오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내려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열차 안. 제 무릎 위에는 단양에서 따온 아카시나무 꽃잎이 말라붙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빽빽하게 적힌 생태계 변화 기록, 토양 조성 변화, 그리고 하루하루의 감정 변화가 담겨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유럽의 산림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고 전문가들이 그은 경계선대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저는 40년을 살아왔고 그 논리로 수천 그루의 아카시나무를 제거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 나무를 그렇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주 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유럽식물생태학 회의SA가 열렸습니다. 저는 침입종 연구 40년의 회고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고 있었고 제 강연 제목은 처음에 경계와 통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강연 제목을 바꿨습니다.
맥락 속의 생명으로 수백 명의 학자들 앞에서 저는 PPT 첫 슬라이드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건 단양의 한 언덕 위에서 바람에 흩날리던 아카시 꽃의 사진이었습니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입종이라 부르던 이 나무는 누군가에게는 재난을 막아준 존재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지켜준 친구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후배 연구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알리나 포겔. 제 논문을 인용하며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혹시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알리나, 진짜 과학자는 세상에 단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아카시를 증오한 건 아마도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이었을 거야. 그 나무는 침입한 게 아니었어. 그저 비어있는 자리를 누구보다 먼저 채웠을 뿐이야. 그 말에 알리나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다음 연구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제 대표 저서였던 침입종의 역설의 개정판 서문을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언급했고 침입종에도 지역적 맥락이 존재하며 어떤 생명은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용기 없이는 과학은 그저 편견이 된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저는 오랜만에 슈투트가르트의 부모님이 살던 옛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그곳에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아카시나무의 씨앗을 한 움큼 꺼냈습니다. 그 씨앗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이걸 정말 여기 심어도 되는 걸까? 그리고 한참 뒤 저는 무릎을 꿇고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 씨앗 몇 알을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잘할 수 있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너는 의미 있는 존재야. 그건 과학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인간이 생명에게 건네는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한수진 제자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교수님, 단양엔 벌써 아카시나무 꽃이 떨어졌대요. 근데 올해도 꿀 수확이 풍년이라네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 우리는 이제야 그걸 배웠을 뿐이야. 몇 달 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한 강의실. 가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들어오는 오후. 정년을 몇 개월 앞둔 토마스 브렌너 교수는 마지막 학기 수업의 마지막 강의를 마치려 하고 있었다. 오늘이 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브렌너 교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앞으로 다양한 식물을 보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유익하다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해롭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어떤 생명도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책상 서랍에서 하나의 작은 병을 꺼내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마른 아카시나무 꽃이 담겨 있었다.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40년을 연구한 침입종의 꽃이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꽃을 다르게 부릅니다. 배움의 꽃이라고. 교수는 천천히 걸어가 첫 줄에 앉아있는 한 학생에게 그 병을 건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해주고 싶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진짜 과학자는 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틀린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학생들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그렇게 강의실을 떠났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의 씨앗처럼 뿌려졌다. 그 씨앗은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자라날 것이다. 한국의 그 아카시나무처럼. 이 이야기는 독일의 식물 생태학자 토마스 브렌너가 한국의 작은 숲에서 깨달은 진짜 생태에 대한 고백입니다. 침입종이라 불렸던 아카시나무는 그에게 생명과 존중, 그리고 틀릴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정의할 때 그 속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나쁜 나무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나무인가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